한 달이 지났다. 평성시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고 청년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강압적인 통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 시작했다. 리순옥은 약속대로 딸 미란을 장마당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옥수수떡을 만들고 포장하고 팔고 다시 재료를 사오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벅찼다. 어느 추운 아침 순옥은 장마당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얼어붙은 길을 걷다가 미끄러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순옥의 발목은 이미 심하게 삐어 있었다. 아주머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사를 해야 해서. 이 상태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일단 쉬어야 해요. 순옥은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미라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부은 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래?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순옥은 제대로 걷지 못했다. 장사를 나갈 수 없었고 수입은 끊겼다. 집에 있던 쌀도 떨어져 갔다. 나흘째 되던 날 미라는 결심했다. 학교를 마치고 곧장 장마당으로 갔다. 어머니가 만들어둔 옥수수떡을 가지고. 옥수수떡 있습니다. 따뜻한 옥수수떡? 미란의 어린 목소리가 장마당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떡을 샀다. 어린 소녀가 혼자 장사하는 모습에 동정심이 일어난 것이다. 아가, 너 혼자 나왔니? 엄마는? 엄마가 아파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안 됐구나. 떡 2개 줘라. 미라는 그날 오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순옥은 딸을 보고 놀랐다. 미란아, 내가 왜 장마당에 갔어? 학교에서 알면 어떡하려고. 엄마, 우리 굶을 수는 없잖아요. 동생들도 있는데. 순옥은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17살 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라는 학교를 마치고 장마당으로 갔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담임 김명숙 선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미란, 당장 나와. 생활총화 시간이었다. 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교단 앞으로 나갔다. 학생은 또 장마당에 나갔다며? 교실이 술렁거렸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 못해? 다른 학생들이 다 봤어. 내가 장마당에서 떡 팔고 있는 거. 선생님, 어머니가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으면 가족이 굶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내 어머니는 학교에 각서를 썼어. 다시는 너를 장마당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못 나가십니다. 발목을 다치셔서. 명숙 선생은 미란의 말을 끊었다. 그래도 안 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장사가 아니라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배급도 안 나오는데 돈도 없는데 굶으라는 말입니까? 조용히 해. 감히 선생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공부하래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동생들이 배고파서 우는데 제가 어떻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많은 학생들이 미란의 상황에 공감했다. 그들의 집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명숙 선생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한미란. 학생은 지금. 저는 틀린 말 안 했어요. 미란이 외쳤다. 선생님들은 배급받잖아요. 월급도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장사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닥쳐.
명숙 선생이 소리쳤다. 당장 교장실로 가. 미라는 교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다. 교장실에서는 또 다른 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죄입니까? 교장은 당황했다. 이 17살 소녀의 당당함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한편 평성이과대학에서는 리명철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항상 감시받고 항상 조심해야 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명철은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평성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였다. 형님, 여기 계셨구나. 강수혁이 올라왔다. 그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다. 수혁아,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진성이 생각이 나서 지금 어디선가 탄을 캐고 있겠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수혁도 난간에 기대었다. 형님, 우리 잘못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시스템? 네. 친구가 드라마 몇 편 본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노동단련대에 3년씩 보내야 할 만큼? 이게 정상입니까? 명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혁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근데 형님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함경북도에서 청년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대요. 청년동맹 단속에 항의하면서.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잘은 모르겠어요. 소문만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청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명철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희망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같은 시각 오경이는 기숙사 방에서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주말 려하와 친구들의 대화가 또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최성호 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경희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내일 부장이 부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핑계를 대야 할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문이 열리며 려아가 들어왔다. 경희야, 내일 우리 다 같이 대동강변에 가자. 날씨 풀렸다며. 경희는 려아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순수한 친구. 려아야. 왜?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경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해야 할까? 자신이 제보자였다고? 려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아니야. 그냥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려아가 웃으며 경희를 껴안았다. 갑자기 왜 이래? 나도 너 좋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경희는 려아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려아야.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청년동맹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김철민 비서의 얼굴은 창백했다. 동무들, 큰일입니다. 도당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성호가 물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청년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년동맹 사무실 앞에 100여 명이 모여서 단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박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시위라니요?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도당에서는 우리 평안남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민이 서류를 펼쳤다. 일단 단속 강도를 잠시 낮추라고 합니다. 청년들을 자극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보자 활동도 더 은밀하게 진행하라고. 영희가 손을 들었다. 비서 동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 예.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철민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동무, 그것은 도당의 방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키울 뿐입니다. 함경북도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희의 말에 공감했지만 아무도 대놓고 동의하지 못했다. 철민이 한숨을 쉬었다. 박동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일단 도당의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청년이 뛰어들어왔다. 비서동무, 큰일입니다. 평성 제1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교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뭐라고? 한미란이라는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자 다른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철민과 일꾼들이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교장실 복도에는 정말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한미란을 퇴학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도 장사를 도와줍니다. 우리도 처벌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배고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교장과 교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라는 학생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철민이 학생들 앞으로 나섰다. 학생들, 진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학생이 외쳤다.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부모들은 장마당에서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선생님들은 월급 받잖아요. 배급도 받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철민은 할 말을 잃었다. 학생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배급 체계는 붕괴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마당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었다.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학생들, 일단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러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교실로 돌아가고 우리가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미란이를 퇴학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영희는 교장을 돌아보았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교장 동무,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장실로 들어간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교장 동무, 한미란 학생을 퇴학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청년동맹의 지시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 학생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사를 도운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까? 교장이 당황했다. 박동무, 조심하시오. 그런 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당에 보고할 때 제 의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한미란 학생은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가족에 대한 효성도 훌륭하고요. 이런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철민이 놀란 표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박동무, 비서 동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17살 아이를 퇴학시키고 대학생을 노동단련대로 보내고 친구를 감시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희를 바라보았다. 박동무, 진정하시오.
철민이 말했다. 동무 말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당의 방침을 따라야. 도당의 방침이 틀렸으면 어떡합니까?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희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비서 동무 함경북도에서 청년들이 시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너무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평성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학생들을 보십시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도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있었다. 우리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도당에 건의하겠습니다. 청년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최성호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동무, 그런 건의를 하면 동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퇴학 처분을 면했다. 대신 경고 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학생들은 환호하며 교실로 돌아갔다. 미라는 박영희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동무. 영희는 미란의 어깨를 다독였다. 미란아,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기억해. 그날 저녁 영희는 도당에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청년 사상 사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이었다. 그녀는 한미란의 사례, 박진성의 사례,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했다. 청년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남조선 문화에 끌리는지, 왜 당 정책에 불만을 가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영희는 자신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면 자신도 사상 검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오경이는 최성호 부장 앞에 앉아 있었다. 오동무, 이번 주 녹음은 어디 있습니까? 경희는 심호흡을 했다. 부장 동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입니다. 오동무,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무는 지금 당 조직의 사업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처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경희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동무 앉으시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장 동무, 저는 제보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이 제 결정입니다. 경희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당원이 될 수 있을지, 좋은 학교에 배치받을 수 있을지 모두 불확실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기숙사로 돌아온 경희는 려아를 찾았다. 려아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려아야. 경희야. 웬일이야? 경희는 려아의 손을 잡았다. 려아야,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사과? 뭐? 사실은.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제보자였다는 것, 려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 청년동맹에 보고했다는 것. 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희야, 너가 미안해, 려아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나는 정말 잘못했어. 려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희야, 나는 너를 믿었어.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서 그만뒀어. 려하야, 용서해줘. 려하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좀 필요해.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날 밤 평성시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리명철은 기숙사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박진성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명철아, 나 진성이다. 노동 단련대 생활은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매일 탄을 캐고 사상 학습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나처럼 남조선 드라마 보다가 잡혀온 청년들이 많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니 알게 됐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 명철아,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 몇 편 본 게 이렇게 큰 죄일까? 여기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언젠가는 이런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진성. 명철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박영희의 보고서는 도당에 접수되었고 그녀는 사상 검열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도당의 반응은 달랐다. 함경북도에서의 시위 이후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등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작은 규모지만 산발적인 항의들이 이어졌다. 도당은 깨달았다. 강압적인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김철민 비서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동무들, 도당에서 청년 사업의 방향을 일부 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최성우가 물었다. 일단 비밀 제보자 사업은 축소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박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다. 철민이 그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박동무, 동무의 보고서가 도당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동무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입니까? 물론 여전히 단속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요. 청년들을 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동반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청년동맹은 평성시 청년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처음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우리는 남조선 문화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장사를 도와주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당 정책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배급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철민과 일꾼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청년들은 반동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살고 싶은 것뿐이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한미란이었다. 동무 감사합니다. 동무가 우리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영희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오경이는 도서관에서 려하를 만났다. 2달 만이었다. 려하야. 려하는 경희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경희야, 나 정말 미안해.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봤어.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 려하야.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배신감이 남아있어. 근데 우리 친구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다. 도서관 창밖으로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리명철과 친구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경고 처분은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졸업 후 의사 배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년동맹이 도당에 건의해서 일부 처벌 기록을 완화한 것이다. 형님, 우리 졸업하면 어디로 배치받고 싶어요? 동혁이 물었다. 글쎄, 어디든 좋아.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시골 병원도 괜찮아요. 오히려 거기가 의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수혁이 웃으며 말했다. 동혁이 너 많이 컸다. 예전에는 평양 배치만 바랐잖아.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세 명은 기숙사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동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몇 달 후 박진성이 노동단련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친구들에게 여기 생활은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 청년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나처럼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형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희망을 가져본다. 명철아, 수여가, 동혁아, 너희들 의사 되면 나도 꼭 치료해줘. 농담이야. 나는 건강하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진성, 명철은 편지를 읽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세 명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성이도 견디고 있네. 우리도 견뎌야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지. 한편 리순옥의 발목은 완전히 나았고 미란과 함께 장마당에서 장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도 청년동맹에서도 그들을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란아, 오늘 장사 잘 됐다. 집에 가서 동생들한테 고기라도 사줘야겠다. 엄마,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공부 모임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우리 집도 나아질 거야.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모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청년동맹 사무실에서는 김철민과 박영희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동무 고생 많았습니다. 동무가 용기를 내주셔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서 동무.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무는 앞으로 청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당에서도 동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년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비서 동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두 사람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오경이와 김여아는 대동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2달 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경희야, 너 졸업하면 어디 배치받고 싶어? 평성에 남고 싶어? 여기가 고향이잖아. 나도. 우리 같은 학교에 배치받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네. 려아가 경희의 손을 잡았다. 경희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 배신당했다는 느낌. 미안해, 려아야.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그만둔 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경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려하야.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자. 숨기지 말고.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대동강의 얼음은 완전히 녹았고 물은 봄볕을 받아 반짝였다. 그해 봄 평성이과대학에서는 졸업식이 열렸다. 리명철, 강수혁, 김동혁은 흰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명철은 우수 졸업생으로 선발되어 대표로 답사를 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동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명철은 객석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다. 박진성이었다. 그는 노동단련대에서 조기 석방되어 졸업식을 보러 온 것이었다. 명철과 눈이 마주치자 진성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졸업식이 끝난 후 4명의 친구가 다시 만났다. 진성아. 수혁이 진성을 껴안았다. 너희들 졸업 축하한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언제 나왔어? 동혁이 물었다. 일주일 전에. 청년 처벌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기 석방 대상이 됐어. 원래 3년인데 1년 반 만에 나왔지. 정말 다행이다. 명철이 진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근데 너희들 어디로 배치받았어? 나는 평성시 인민병원. 명철이 대답했다. 나는 순천시 병원. 수혁이 말했다. 저는 개천군 병원이요. 동혁이 덧붙였다. 나는.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다시 의대에 복학할 수 있대. 1년 휴학 처리하고. 정말? 3명이 동시에 외쳤다. 응. 청년동맹에서 특별히 고려해줬어. 박영이라는 일꾼이 도당에 건의했다고 하더라.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이. 청년들을 위해 용기를 낸 그 사람. 그녀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진성아, 우리 다시 의사의 꿈을 향해 가자. 그래, 형님.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가자. 4명은 손을 맞잡았다. 평성의 봄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평성 제1고급 중학교에서는 한미란이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성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미란아, 축하한다. 담임 김명숙 선생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숙 선생은 미란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미란아, 선생이 미안하다. 그때 너를 너무 몰아붙였지. 아닙니다, 선생님.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야. 선생도 그때는 방침에만 얽매여서 너의 현실을 보지 못했어. 너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야. 어머니를 도우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잖니.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앞으로 좋은 교원이 되렴. 그리고 너처럼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되거라. 예,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사범대학 붙었어. 순옥은 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미란아, 정말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대학 다니면서도 장사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엄마 혼자는 힘들잖아. 주말에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이제는 학교에서도 뭐라고 안 해. 순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미란이가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키워줘서 컸지.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여름이 되었다. 청년동맹 사무실에서는 김철민 비서와 박영희가 반년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동무, 이번 반년 동안 청년 사상 사건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감소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비서 동무.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문제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요? 경제적 어려움, 배급 체계의 붕괴, 일자리 부족.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우리 청년동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동강변을 걸었다. 강변에는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았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숨죽이며 살지는 않아도 되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영희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박동무 안녕하십니까? 응, 안녕. 너희들 뭐하고 있었니?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모여도 괜찮잖아요. 영희가 웃었다. 그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쁘겠니? 즐거운 시간 보내거라. 감사합니다, 동무. 영희는 계속 걸었다. 해가 대동강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다. 그해 가을, 오경이는 평성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평성 제2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받았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교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28명의 초급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새 담임 오경희입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경희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선생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며 지냅시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우리가 힘든 이야기도 선생님께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선생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 있단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경희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작년 겨울과 달랐다. 청년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숨 쉴 공간은 생겼다. 대화할 수 있었고 현실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리명철은 평성시 인민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어느 날 진료실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의사 동무 감사합니다. 동무 덕분에 내 손자가 나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동무는 다른 의사들과 달라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해주시잖아요. 명철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였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평성사범대학에서는 김여아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경희와 함께 같은 학교에 배치받기를 희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경희야, 우리 같은 학교야. 정말? 려하야, 잘됐다. 우리 평생 함께 교원하자.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한미라는 사범대학 1학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도와 장마당에 나갔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란아, 공부는 잘 되니? 네, 엄마. 교육하기 정말 재미있어요.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꼭 훌륭한 선생님 되거라. 엄마, 제가 선생님이 되면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저처럼 힘든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거예요. 순옥은 딸을 끌어안았다. 우리 미란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해 연말, 청년동맹은 평성시 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김철민 비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친애하는 청년 동무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영희는 무대 옆에서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청년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명철과 의대 동기들, 오경희와 려화, 한미랑과 대학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평성시에는 또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은 작년의 눈과 달랐다.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도 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눈송이들이 도시를 하얗게 덮었다. 박영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청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야.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청년들의 고민도 많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걷고 있어.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영희는 창문을 닫고 외투를 걸쳤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복도의 게시판을 보았다. 청년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이 붙어 있었다. 청년동맹 일꾼 동무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박영희 동무, 우리를 위해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눈이 얼굴에 닿았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그녀는 멀리 불빛이 깜빡이는 평성시를 바라보았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청년들이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의사가 되고 싶은 청년, 교원이 되고 싶은 청년,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청년들. 그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꿈을 꿀 수 있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영희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내일도 청년들을 만나겠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겠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눈은 계속 내렸다. 평성의 겨울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청년들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을 꿈꾸며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평성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눈 내리는 겨울 밤임에도 불구하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계속 꿈꾸어라.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다. 리명철은 병원 당직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경이는 기숙사 방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했다. 한미라는 책상에서 교육학 책을 읽고 있었다. 박진성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년이었고 청년에게는 미래가 있었으니까. 새해가 밝았다. 또 다른 충성의 선서 모임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청년들의 눈빛이 달랐다. 그들은 단순히 선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철민 비서는 무대에서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이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박영희는 청년들 사이에 서서 그들과 함께 선서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짐이 있었다. 나는 이 청년들과 함께 걷겠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겠다. 그들의 희망이 되겠다. 선서가 끝나고 청년들이 흩어졌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일터로, 학교로, 집으로. 평성의 하늘은 여전히 겨울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언 땅 밑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얼어붙은 대동강도 언젠가는 녹을 것이고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청년들의 꿈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날을 믿으며 그들은 오늘도 걷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